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법학은 결국은 틀짝입니다. 틀짝이.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제 틀을 하나 짜서 정리하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험이 요구하는 건요, 항상 얘기인데요. 시험이 요구하는 것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요구하는 능력의 얘기, 누차 말씀드린 얘기죠. 시험 합격을 위한 능력, 이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이제 4가지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해 두세요. 들으셨던 분은. 첫 번째는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 분석력.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받아보는 문제 사실관계를 보실 때 그 사실관계가 어떤 형태의 쟁점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수험생이 첫 번째 갖춰야 될 능력이에요. 여기가 틀어지면 일체 관련 없는 쟁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다. 이수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최대 관건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제 훈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쭉 좀 능력을 키우실 부분입니다. 분석력. 이렇게 분석된 것 같고, 두 번째, 그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력을 돋보셔야 돼요. 이해력을 보여줘야 된다. 물론 이 이해력이다라고 해봐야 뭐 큰 의미는 없죠. 사실 이제 말만 이해력이지. 그러면 이 이해력을 최대한 돋보이기 위한 방식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해력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례죠. 아시겠죠? 판례. 그래서 그 판례의 핵심 키워드를요, 분명히 제시하고, 내가 이 쟁점에 대한 판례를 내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요,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판례 키워드나 또는 핵심적인 문장이 되는 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순환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실 것, 물론 예습은 하시면서 오실 텐데, 판례 입장, 판례. 그리고 중요한 판례는 지금서부터 암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삼순환서부터 암기하자.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촉박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분석된 쟁점에 대한 판례 입장을 언급하셔야 되는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예습하는 과정에서야 중요한 판례는 그 부분에 대한 키워드나 또는 핵심적인 문장은요, 암기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암기해서 예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날 시험 치실 때야, 내가 암기된 대로요, 핵심적인 키워드나 문장이 그대로 답안이 기술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요, 스스로 좀 캐치를 해 두셔야 돼요.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세요. 뭐가 내가 머릿속에 안 남았었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최대한 중요한 판례와 관계에서는, 자, 그 정도로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이해된, 분석된 쟁점에 대해서 이해된 대로 사안을 해결하셔야 돼요. 어차피 약술형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를 그대로 옮겨다 쓰면 그만이 문제지만, 사례 문제는 구체적인 법리를요, 그 사례에 적용해서요, 이 사안에서는 결론이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니까 사안의 해결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안의 해결 능력. 자, 근데 이와 같이 분석되고 이해된 쟁점에 대해서야 법리를 써서 그 사안의 구체적인 해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네 번째, 하나 더 요구하는 게 논증력이에요.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되겠죠? 아시겠죠?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 전개가 쭉 정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 논증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나 이게 안 되면 일치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알겠죠? 결국은 논증력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판례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아마 경험하셨을 테고, 시험장 당시에는 문제 풀 때는요,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니까요, 여러 사람들 얘기 듣고 갑자기 탁 튈 때가 있죠. 이 판례 묻는 문제였나 보다, 이렇게요. 근데 그러나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쓸 기회는 상실이 되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판례의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래야 분석되고 이해된 대로요, 논증력 갖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능력을 다 요구해야지, 잘 인정이 되어야 합격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이 네 가지 능력이 다 있으면 이제 수석이고요. 수석, 뭐 최고 득점이고. 그 다음, 이 중에서 저는 분석력, 그 다음 이해력, 요 두 가지를 갖추면 합격이에요. 사실은 분석력과 이해력. 그 중에 분석력이 최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석력이 이제 반드시 그 훈련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쟁점들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쟁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쟁점에 대한 판례를 이해한 대로 자연스러운 논증력을 갖춰서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과,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사실관계 보실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의 실수를 덜 할까? 요걸 아셔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분석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타난 사실관계 보실 때 바로 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판사 입장에서, 판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판사는 아니지만 내가 판사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어떠한 논거나 또는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세요. 법학은 판사가 아무개야 다. 알겠죠? 그러니 이 시각에서 바라보실 때 문제사실관계 보실 때요. 그러면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요. 이런 사실관계 보시면서 바로바로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이 되셔야 될 텐데 그 판단의 자료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판사가 재판하려면 재판 자료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사안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한테 주어질 사실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나타난 사실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나타난 사실 자료. 문제 사실관계예요. 출제자가 이 쟁점을 묻고자 한다면 어떤 사실 자료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등장이 될 텐데 그 사실 자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요. 소송물이 있었고요. 당사자가 있었고 그 다음 소송 행위 등의 어떤 행위들이 있었죠. 민법에서는요.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 얘기예요. 먼저 특히 첫 번째 객체. 이 객체가 부동산일 수 있고요. 동산일 수 있고요. 부동산일 때도요. 건물일 수 있고요. 토지일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가 여러 개 나오고 건물도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객체를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선의취득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객체가 나와야 돼요? 동산이라는 객체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 객체를 좀 신경 쓰세요. 예를 들어서 주임법의 적용이다. 그런 형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묻고자 한다면 당연히 객체는요. 토지일 수는 없죠. 아시겠죠?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요. 상인법을 묻고 싶다. 상가다라고 하는 형태의 제시가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처음 연습부터 그런 길을 잘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관계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쟁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또 당사자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어떤 행위를 한 당사자. 이렇게 등장이 되는 겁니다. 이 당사자와 관계에서는 당연히요.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법률적 판단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자의 지위가 뭘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저당권 설정자야, 채무자야, 매도인이야, 임차인이야, 임대인이야, 물상보증인이야, 아니면 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제3자야. 이런 지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지위들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지위를. 그 다음 세 번째,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기둥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 이들이 이런 객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했는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행위. 실체법은 행위가 거의 답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민사법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소를 제기했다라고 해서 누가 무슨 주장을 하였다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소송 행위적인 주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누가 갑이라는 자가 X 목적으로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매매계약이라는 행위로 법률적 판단. 아시겠죠? 아니면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대여금 채무, 즉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서 금 얼마를 차용했는데 그러면 소비대차 계약. 이런 건 가장 쉬운 내용이잖아요. 그런 길들을 처음부터 잘 들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A라는 자가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A다라고 하는 자의 지위가 물상보호증인이고 저당권 설정 행위를 했구나. 이와 같은 형태로요. 법률적 판단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는 주장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그 판단이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또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바로요. 확인이 되시고요. 확정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서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나오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써야 될 내용도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서요. 그러면 이걸 갖고 쟁점이 무엇인지를요. 판단하셔야 되는데 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런 사실 자료 갖고요. 판사 입장에서요. 바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률적 판단이. 좀 전에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적 판단, 그런 것을요, 바로바로 그 사실 자료를요, 전환시켜버려야 돼요. 판사가 해야 될 몫은 이거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했어? 돈 빌려줘? 소비대차 했구나. 이렇게. 또는 갑이라는 자가 X 목적으로 을한테 빌려줬는데 빌려 쓰기로 했어요. 을이라는 자가. 그런데 월 5만 원씩 해서요, 대가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실 자료 갖고요. 이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구나. 아시겠죠? 이런 식의 법률적 판단이 바로 이루어지고 이제 판사가 할 몫은 뭡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은요. 이 판단에 따라 어떤 경우일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법률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알겠죠? 이게 법원이잖아요. 법원. 그래서 이에 따라서요. 파악해야 될 게 먼저 첫 번째 적용법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적용법규. 이걸 대전제로 해서요. 이들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요. 어떤 규정이 나타날까?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적용법규 대전제로 놓이는 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조문이잖아요. 조문.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특히 신경 쓰십니다.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 조문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담겨져 있어요? 어떠어떠할 땐 어떠어떠하다. 이게 조문의 틀이잖아요. 즉 어떠어떠할 때라는 건 어떤 요건이 구비되면 어떠어떠하다, 효과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조문에는 담겨져 있는 건 결국 요건 효과로입니다. 제 강의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죠. 그래서 법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건 효과론이야. 요건 효과론. 요건을 모르면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요건 사실론이 그래서야 수험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고요. 요건을 아는 분은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시험에서야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건을 암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더더군다나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요건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요, 자꾸 합격할 기회가요,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지금서부터는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요건 암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요건을 저는 더 이상 암기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조문을 보면서 요건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조문을 보면서야 요건을 분석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최대한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다 생각하세요. 요건을 아는데 효과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니다. 갑이라는 자가 을한테 대여금 말로만 얘기도 이제 아시니까 갑이 을 은행에서요 1억의 돈을 빌렸어요. 그런 행위를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바로 소비대차기야. 이렇게. 그런데 A다라고 하는 자, 이 자가요 대신 변제했어요.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신 변제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자를 어떻게 평가해요? 행위는 대신 변제. A는 그 계약의 당사자, 이외자. 그러면 제3자 변제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경우일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쟁점이 뭡니까? 민법에서 딱 떠오르는 쟁점이 변제자 대위죠. 이해됐나요? 변제자 대위. 그런 법률적 판단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조문과 그 요건을 알기 때문에요. 변제자 대위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런 법률적 판단은요, 자연스럽게 스피드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아무리 설문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그런 쟁점이 딱딱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죠? 이걸 모르니까요. 이해됐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건은 그리고요, 요건의 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건의 합이 개념이에요. 의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변제자 대위라는 개념이 뭐 답안에 변제자 대위 개념까지 뭐 다 써야 돼? 뭐 그런 거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해서야 그냥 쉽게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판단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 들였어야 돼요. 그게 법학의 처음 출발점의 공부 방식이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다. 아시겠죠?